각지에서 영웅이 어지러이 등장하고 각처에서 모사들도 쉴 새 없이 세상에 나올 때 제갈량은 오히려 융중에서 첩거하며 결코 급하게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유비의 부름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여러 제후들 중에서 그는 유비를 가장 좋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유비는 어떻게 그를 감동시켰으며 그는 왜 첫눈에 유비를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답하려면 먼저 젊은 시절의 제갈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젊은 시절의 제갈량은 영재이자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진수는 상제갈량지표에서 그가 젊어서 출중한 재주와 영웅의 기량을 지니고 있었으며 키가 8척이고 용모가 매우 뛰어나 당시 사람들은 그를 기재라고 생각하였다고 말합니다. 그의 일생에 대해서는 사료의 기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가 고아로서 숙부 제가련의 보살핌을 받아 성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련이 유표와 친분이 있어 제갈량도 숙부를 따라 형주에 왔습니다. 제가련이 세상을 떠난 후 제갈량은 융중에서 직접 밭을 갈았습니다. 융증이란 지역은 줄곧 양양 남양 사이의 분쟁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청대의 고가형은 양양 사람인데 남양에 파견되어 지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남양 사람들이 남양 지부가 된 이 양양 사람에게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며 융중이 도대체 양양인지 남양인지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고가형은 양쪽 모두에게 잘못을 할 수는 없었으므로 별 수 없이 마음이 조정해 있으니 선주와 후주를 논할 필요도 없고 이름이 천하에 높으니 양양과 남양을 구별해 무를 논할 필요도 없고 이름이 천하에 높으니 양양과 남양을 구별해 무엇하리요? 라는 글을 지었습니다. 그는 대련을 통해 이 소송을 가라앉힌 셈입니다. 사실 융중의 지리적 위치는 양양성에서 20리 떨어진 곳인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오히려 남양군의 덩현에 속합니다. 따라서 양양과 남양이 모두 맞는다고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의 양양과 남양은 모두 형주에 속하여 원래 없었습니다. 융중이 양양에 속하는지 남양에 속하는지의 문제는 저 사후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이후에 약간 수그러들었다가 명승고적의 관광상품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제갈량은 융중에 온 이후 일하면서 책을 읽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직접 쓴 출사표의 말을 빌자면 본래 포위벼슬 하지 않은 평민을 가리킵니다로서 남양에서 몸소밭을 갔며 난세에 그럭저럭 목숨을 부지하였으며 제후들에게 명성이 알려져 등용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럭저럭 목숨을 부지하고 명성이 알려져 등용되기를 바라지 않았다라는 등의 말은 아마도 상투적으로 하는 말로 봐야 할 것입니다. 남양에서 몸소밭을 갈았다는 대체로 사실입니다만 반드시 자기 힘으로 생활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농사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려 했다 해도 일부의 농업활동에 참가한 것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농사는 일종의 우아한 일이라 신분을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남북 조시기의 문인인 해강은 쇠를 두드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렇다고 그가 대장장이었겠습니까? 제갈량 또한 농사를 짓긴 했겠지만 그가 농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갈량이 밭에서 땅을 갈고 김을 맨 것이 한가하고 고한 취미 활동이었는지 생계 수단이었는지는 단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믿든 그의 노동은 분명 매우 진실했습니다. 제갈량은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빈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승상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직접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남양에서 몸소밭을 갈 때에 몸에 밴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제갈량은 오히려 책 공부에는 건성이었습니다. 삼국지 제갈량전의 배송지 주에서는 위략을 인용하여 석등 그의 친구들은 모두 정통하기에 힘썼지만 유독 그만은 그 대략만을 볼 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책 공부입니다. 사실 학문을 하지 않는다면 도연명의 시 구절처럼 책 읽기는 좋아하되 깊이 파고들지는 않는 것이 옳습니다. 깊이 파고들지 않는다는 말은 연구할 가치가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애써 끝까지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대략만을 본다는 요점을 잘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제갈량은 매우 대범한 사람입니다. 대범한 독서인은 단번에 책에서 말하는 생각의 핵심과 지혜가 담겨 있는 곳을 장악할 수는 있지만 멋진 구절만 찾아 생각 없이 베끼거나 문구에 얽매이는 것은 못합니다. 마치 대범한 장수나 지휘관들이 성 하나를 차지하고 잃는 경우의 득실을 비교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농사짓고 독서하는 것 외에도 제갈량에게는 두 가지의 취미가 있었습니다. 무릎을 감싸고 앉아서 길게 휘파람을 부는 것을 좋아했고 위략, 양보음을 잘 불렀다 제갈량전 본 묻는 것입니다. 휘파람 불기는 단전호흡을 하는 도가 양생술의 하나입니다. 양보음은 슬프고 처량한 장가내지, 장가로부터 발전해온 악부시입니다. 이 두 기록을 한데 묶어놓으면 우리는 청년 시절의 제갈량의 마음속이 비분강개한 기운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길게 부르는 휘파람과 이 시가에는 분명 그가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느끼는 깊은 관심과 연민의 감정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제갈량은 전형적인 사인입니다. 특히 국사는 반드시 천하를 자기의 임무로 여겨야 합니다. 물론 포부만으로는 실천할 수 없으며 력과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매번 자신을 관중과 아기에 비유한 것은 바로 그가 포부를 가졌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후일 국가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했으니 이는 그가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조건을 갖춘 것은 물론이고 그 갖춘 조건도 매우 좋았습니다. 우리는 제갈량의 가족들이 보통의 평범한 백성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조 제갈풍은 사례교위를 지낸 사람입니다. 사례교위의 지위는 높고 권력은 강하여 서한시대에는 삼공의 아래, 구경의 윗자리에 해당했으며 동한시대에는 상서령, 어사중승과 더불어 삼독좌라고 불렸습니다. 삼독좌란 상서령, 어사중승, 사례교위 세 직책은 조정에서 조회를 할 때 전용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갈량의 부친인 제갈규는 군승을 지냈고 숙부인 제가련은 태수를 지냈기 때문에 제갈량도 관리의 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료 사회의 사정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그도 얼마간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관료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역시 얼마간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갈량에게는 네트워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장모와 유표의 후처는 친자매간으로 둘 다 채풍의 딸이자 채모의 누나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유표는 제갈량의 부인에게는 이모부가 되는 셈이며 채모는 제갈량 부인의 외삼촌, 제갈량 본인은 채씨 집안의 외손녀 사위가 됩니다. 유표는 형주의 행정 책임자이고 채씨 가문은 양양의 명문가이며 채모는 유표의 신복이니 제갈량에게 이만한 정치적 자원이 있다면 아주 좋은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제갈량이 이 집안과 맺은 혼인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갈량의 장인 황승원은 당시의 명사였습니다. 그는 제갈량을 매우 좋게 보았기에 자신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고자 했습니다. 황승원은 제갈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얼굴은 매우 못생겼지만 재주는 뛰어난데 이 아이에게 장가를 들 생각이 있소? 제갈량은 동의하고 황승원은 곧바로 못생긴 여식을 수레에 태워 그에게 보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황승원이 겸손한 말을 한 것으로 사실 그의 딸은 추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황승원의 이 말을 제갈량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여색을 중시하는지 재주를 중시하는지를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황씨의 여식이 틀림없이 못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내게 못생긴 딸이 있는데 노란 머리에 거무튀튀한 피부를 가졌다고 말한 황승원 자신의 말이 그 증거가 됩니다. 만약 겸사로 한 말이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재주는 서로 배필이 될 만하다라고 한 말을 보자면 결코 겸손한 것만도 아닙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반응을 증거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양양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우스워하고 즐겁게 여겼다. 마을에서는 그 때문에 공명처럼 부인을 선택하지 말 것이니 그리 되면 아승의 추녀를 얻게 되리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황씨의 딸이 추녀라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갈량은 왜 이러한 혼사에 응한 것일까요? 여기에도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제갈량이 아내를 얻을 때 덕과 재를 중시하고 외모는 중시하지 않을 정도로 인격이 훌륭하고 절개가 굳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견해는 이와 상반되는 것으로 제갈량, 이 황승원의 사회적 명성과 사회적 관계를 중시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인이 조금 못생긴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다시 첩을 두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얻어서 덕을 얻고 첩을 들여서 여색을 추구하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관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고인을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여러분께서 각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관계가 있었으므로 제갈량이 만약 유표 측에서 그저 그런 관직을 얻으려고 했다면 매우 쉬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제갈량은 또 하나의 작은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이 울타리 안의 사람들은 모두 당대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갈량을 좋아했으며 항상 제갈량을 도와 그를 선전했습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서서의 추천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형주의 명사 사마휘, 방덕공 등은 제갈량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와룡이라는 호칭은 사마휘가 제갈량에게 선사한 것이며 방덕공은 자신의 아들을 제갈량의 둘째 누나에게 장가들게 했습니다. 제갈량은 비록 초류에 은거하며 융중에 머물렀지만 오히려 담소하는 사람은 모두가 대학자들이고 왕래하는 벗들 중에는 지식이 얕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와 관계나 교류가 있었던 사람은 고관 아니면 명사였습니다. 그의 정치적 자원과 조건은 당시의 많은 사람들보다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훈은 가족적인 배경도 없었고 교류할 만한 네트워크도 없었으며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도 그를 위해 선전을 해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단신으로 천하를 주유하고 운에 몸을 맡기며 도적대와 군벌에 소굴해서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조가 있는 곳에서 높은 벼슬과 녹봉을 받으며 천수를 누리고 살아갈 때까지 그의 여정은 실로 쉽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의 조건은 분명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는 좋은 배경을 갖고 있었고 네트워크가 있었으며 작은 울타리를 가졌습니다. 만약 정치에 참여하고자 했다면 매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한 12년 이전까지 그는 거의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난세에 그럭저럭 목숨을 부지하였고 제후들에게 명성이 알려져 등용되기를 바라지 않았으며 남양에서 은거하며 융중에서 생을 마치려는 태도를 다짐했으니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제갈량의 포부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위락에 따르면 제갈량은 일찍이 자신의 새 친구인 석도 서서 맹건에게 자네들이 정치를 한다면 자사나 군수쯤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그렇다면 자네는 어떨 것 같으냐고 반문하자 제갈량은 미소만 띌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대답은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매번 자신을 관중과 아기에 비유했다가 그 대답입니다. 관중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한 재상입니다. 아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한 장수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제갈량의 이상은 왕이나 황제가 되어 군림하는 것도 일반적인 관리가 되어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닌 현명한 사람을 보좌하여 사회를 평정하고 천하를 다스려 중원을 장악하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곽가가 말했던 것처럼 제갈량도 자신을 위해 좋은 주인을 선택하려 했을 테고 또 그는 선택할 만한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유표의 경우 바로 지척에 있었고 연고 관계도 있었습니다. 조조와 손권도 한창 병마를 모집하고 현사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그들에 대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듯합니다. 왜일까요? 원인은 매우 간단합니다. 유표는 너무 형편없었고 조조는 너무 강했으며 손권은 공간이 너무 작았습니다. 유표가 형편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설명할 예정이므로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중원의 사인들 중 형주에 피난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음에도 유표는 이들을 한 사람도 등용하지 못했으니
제갈량인들 어떠했겠습니까? 삼국지 제갈량전. 배송지 주에서 인용한 위락에 따르면 맹건이 조조에게 의탁하자 제갈량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수많은 사대부들이 왜 그렇게 고향에서만 논이는 것인가? 이 맘에 대해 배송지는 제갈량의 본심을 다 표현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배송지는 제갈량이 조조에게 의탁하지 않은 원인을 정치적인 입장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갈량의 견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위락에 따르면 후일석도가 위나라에서 군수 겸 전농교위에 임명되고 서서가 우중랑장 겸 어사중승에 임명되자 제갈량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위나라에는 저리도 인재가 많은가? 어찌 저 두 사람이 쓰이지 않는 것인가? 결국 제갈량은 제대로 쓰일지 쓰이지 못할지의 여부까지도 생각해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제갈량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는 그저 임용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반드시 중용 내지는 전용을 바란 것 같습니다. 삼국지 제갈량전 배송지 주에서 인용한 원자에 따르면 적벽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제갈량은 동호의 사신으로 가서 손권과 유비의 연맹을 설득합니다. 손권의 수성모사였던 장소는 제갈량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고 손권에게 그를 극력 추천합니다. 손권도 그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제갈량은 이를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묻자 제갈량은 손장군은 주군이 될 만하지만 그의 도를 본다면 나를 현명하게는 대우할지는 몰라도 나를 최대한 활용하지는 못할 것이오. 네, 그래서 머무르지 않았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손권은 확실히 훌륭한 주군이지만 기껏해야 존중과 신임을 베풀 수 있을 뿐 제갈량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해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배송지는 이 일을 사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군신으로서 제갈량과 유비의 만남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처럼 쇠도 자를 정도로 두터운 교군의 관계를 누가 이간질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제갈량은 생을 마칠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과 지조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쉽게 다른 마음을 품겠습니까? 배송지는 관우가 포로가 된 후 조조 진영에서는 그야말로 그의 재능을 다 발휘하게 했는데도 관우는 의리상 근본을 저버릴 수 없었는데 제갈량이 관우보다도 못하다는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물론 배송지의 견해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이런 말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이 여러 차례 심사숙고한 후에 선택한 주군이다. 기왕에 이렇다면 그는 결코 경솔하게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손권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게 해준다 하더라도 제갈량은 유비를 배반하고 손권에게 의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제갈량이 유비를 선택하기 전에 손권을 선택할 수는 없었단 말입니까? 당연히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동으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가 일찍이 손권을 나를 현명하게 대우할지는 몰라도 나를 최대한 활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치는 간단합니다. 강동 집단은 손견, 손책, 손권 등 3대 인물들을 거치면서 경영하고 발전시켜온 이익 집단입니다. 손권 주변에는 인재가 너무 많았고 그들의 관계도 밀접했습니다. 장소는 손책이 창업할 때부터 함께한 노신이었고 손책이 일찍이 그를 데리고 당으로 올라가 모친께 절하게 하니 마치 오래전부터 같은 또래의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손책은 장소를 형처럼 생각했고 임종할 때에는 손권을 그에게 맡겼으며 아울러 만약 손권이 일을 맡지 못할 것 같으면 그대가 직접 맡으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주유 역시 손책이 창업할 때부터 함께한 노신으로서 동서간이면서도 형제와 같은 우애가 있었습니다. 손권의 모친도 분명 손권에게 이르기를 주유를 형이라고 여기라고 했습니다. 제갈량의 능력이 아무리 좋고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며 수준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동호에 가면 그 권위는 장소와 주유 두 사람보다는 아래가 될 것이며 노숙보다도 못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제갈량이 원하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도를 본다면 나를 현명하게는 대우할지는 몰라도 나를 최대한 활용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제갈량의 말에서 도는 그의 도량이 아니라 그가 가진 공간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국지 노숙전에서는 주유가 노숙에게 손권 쪽에 의탁할 것을 권유하였을 때 일찍이 동안의 명장이었던 마원이 광무제 유수에게 했다는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임금만 신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하도 임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호 선택을 의미하며 곽가가 지혜로운 사람은 세심하게 주인을 선택한다고 한 말과도 같습니다. 곽가와 주유 등이 주군을 선택하려고 했듯 제갈량 역시 주군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선택의 조건이 더욱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자신의 주군이 자신의 정치적인 포부와 인생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갈량의 정치적 포부와 인생의 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매양 자신을 관중과 아기에 비유한 관점과 후일의 융중대를 통해서 볼 때 그의 포부와 이상은 바로 사해를 평정하고 중국을 통일하여 이를 통해 불세출의 위협을 세우고 세상을 압도하는 훌륭한 공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위협과 훌륭한 공로는 제환공이 이룩한 폐업일 수도 있고 광무제가 이룩한 제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반드시 경천 위지의 사업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제업을 이룩해도 좋고 폐업을 이뤄도 좋습니다. 한 발 물러나 차선책을 생각하자면 세 나라가 세력 균형을 형성하여 그중 한 곳을 차지하고 할거할 수도 있습니다. 진수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그는 나아가서는 당당한 위풍과 원대한 식견으로 천하를 아우르고자 하였고 물러나서는 국경지대를 차지하고 천하를 뒤흔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갈량이 유비가 죽은 후에 한 염원이었지만 이전부터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종합하자면 그는 새로운 정권, 새로운 국가, 새로운 왕조에서 실질적인 개국 원운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주군은 반드시 자신의 이러한 포부와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갈량의 선택 기준은 매우 분명해집니다. 첫째, 그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정권, 새로운 국가, 새로운 왕조를 세울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러한 포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사람의 이러한 포부와 조건은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잠재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포부는 남들도 잘 모를 뿐 아니라 본인조차도 아직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건 또한 아직 무르익지 않고 부족해야 합니다. 포부가 명확하지 않고 조건이 부족해야 비로소 제갈량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야 제갈량이 간 이후에 실력을 발휘하여 천하를 장악할 신하가 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이 세상에 나온 것에 대해 삼국지에는 매우 짧은 한 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주가 결국 제갈량을 찾았는데 대체로 3번 가서야 만나게 되었다. 이 한 줄의 문자는 나관중의 윤색을 거쳐 대단히 다채로운 이야기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위약과 구주춘추에서는 제갈량이 주동적으로 유비를 만나러 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진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삼고초류의 이야기는 왜 여러 차례 인구에 회자되었던 것일까요?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던 유비는 제갈량과 만난 뒤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 두 사람 중 도대체 누가 먼저 상대방을 찾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비가 예로서 어진 사인트를 우대했을까요? 아니면 제갈량이 자신의 포부를 드러낸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위락과 구주춘추의 말에 따르면 유비는 형주에 온 이후 번성의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건한 12년 조조가 북방을 평정하자 제갈량은 다음 공격 목표가 반드시 형주일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유표가 성격이 느긋하고 군사를 알지 못하자 제갈량은 이에 북쪽으로 가서 유비를 본 것입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이 젊은 친구를 안중에 두지 않았고 그저 보통의 사인으로만 대우했습니다. 그런데 좌담을 마친 후 모든 사람이 흩어졌는데 제갈량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비 또한 그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묻지 않은 채 겸사겸사 들소꼬리를 붙잡고 공예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그걸 보고 말합니다. 장군의 웅장한 이상과 포부가
겨우 들소꼬리를 엮는 것입니까? 유비는 제갈량이 보통 사람들과는 같지 않음을 알았으므로 무슨 말이오? 이는 잠시 근심을 잊기 위한 것일 뿐이오라고 말했습니다. 제갈량이 형주목 유표를 조공과 비교하면 어떤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유비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갈량이 다시 묻습니다. 장군 자신은요? 유비는 자신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갈량은 두 사람 모두 조조의 비교가 안 된다면서 앉아서 남이 침략하고 착취하기만을 기다릴 것이냐고 말합니다. 유비는 자신도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쩌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제갈량은 그에게 계책 하나를 내놓는데 유표에게 건의하여 유랑민들에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아울러 주민명부에 등재시키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형주의 실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분명 제갈량의 출사표와는 다르기 때문에 배송진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배송진은 비록 보고 들은 말 중에 다른 주장들이 많아 각각 이설이 생긴다고 하지만 괴리가 이 정도에 이르렀으니 또한 참으로 기이하다고 할 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괴이할 일이 아니니 그 근거는 곧 말하겠습니다. 위락과 구주춘추의 견해가 주류는 아니지만 이 설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삼국시대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중국 교수 류사오 교수는 삼고초려지리에서 이 설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류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유비가 애타게 인재를 찾는 일면만을 보고 제갈량도 사실은 유비를 필요로 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갈량은 반드시 세상으로 나와야 했으며 유비는 그가 가장 선택하고 싶은 주군이었습니다. 만약 유비가 삼고초려하기를 기다린 후에야 세상에 나오려고 했다면, 유비 당신 이날을 3번 찾아와서 청하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남양에서 밭 갈고 살면 그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유비가 비록 인재를 급하게 필요로 하긴 했지만 제갈량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필요로 한 것은 일군의 사람, 즉 일군의 현명한 신하들이지 반드시 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이 필요로 한 것은 한 사람, 즉 한 명의 현명한 군주였으니 그가 바로 유비였습니다. 제갈량의 선택 범위는 더욱 좁았으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했습니다. 셋째, 제갈량의 날카로운 감각으로 볼 때 당연히 그가 유비를 발견한 것이 유비가 그를 발견한 것보다 빨랐을 것입니다. 기왕에 그에게 주어진 기회가 한 번뿐이라면 어떻게 차례 찾아올 때까지 융중에 앉아서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신은 몹시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융중에서 거드름을 피울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류샤오 교수는 삼고초려의 논리가 실제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짓습니다. 류샤오 교수의 의견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출사표의 견해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사표 통상적으로 전출사표를 말합니다가 제갈량이 지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에서 제갈량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은 본래 포위로서 남양에서 몸소밭을 갈며 난세에 그럭저럭 목숨을 부지하였으며 제후들에게 명성이 알려져 등용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제께서는 신을 비천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외람되이 스스로 몸을 낮추시어 초가집으로 신을 3번이나 찾아오셔서 신에게 세상의 일을 물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신은 감격하여 마침내 선제께 힘써 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이상 더 분명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유비는 확실히 직접 융중에 가서 제갈량을 만났으며 그것도 여러 차례 갔습니다. 둘째, 유비가 융중에 가서 제갈량을 찾았을 때 논의한 것은 당시 세상의 일이었습니다. 셋째, 제갈량이 세상으로 나와 유비를 보좌하기로 마음을 정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유비의 삼고초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와 마침내 약속했다는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물론 옛사람들이 직접 한 얘기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겠지만 제갈량이 터무니없이 삼고초려의 이야기를 날조했다고 말하기에는 제갈량의 사람됨이든 당시의 상황이든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가 세상을 나온 때부터 표를 올린 때까지는 21년 사이에 불과하고 당사자들이
아직 건재한 상황에서 그들과 맞대면하여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진수는 제갈량에 대한 열전을 저술할 적에 자천서를 선택하지 않고 삼고초려서를 채택했습니다. 또 진수는 자신이 쓴 상제갈랑지표에서도 이에 대해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진수는 좌장군 유비는 제갈량이 비범한 도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여 초가집으로 3차례나 제갈량을 방문하였다. 제갈량도 유비의 늠름한 자태와 걸출함에 깊이 감동하여 마침내 흉어물 없이 지내며 성의를 다하고 유비와 깊은 교류를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논조가 비약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그야말로 전설적이라고 느끼고 천년에나 한 번 있을 드문 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갈량은 정말로 유비가 삼고초려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을까요? 만일 유비가 찾아오지 않았거나 그저 한 번만 방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갈량이 과연 용중에서 늙어 죽었을까요? 게다가 매번 자신을 관중과 아기에 비유하던 사람이 융중에 머물면서 뭘 하겠습니까? 새로운 농촌 유토피아라도 건설한단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 위략과 구주춘추의 견해를 경솔하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략과 구주춘추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출사표와 국지의 내용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한 가지 가능성만 남습니다. 즉, 두 가지 견해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직접 찾아가서 스스로를 추천한 것이 시간적으로 먼저이고 삼고초려는 나중의 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갈량이 먼저 유비를 찾아가고 유비도 그의 건의는 받아들이지만 흡족할 만한 중시를 얻지 못하자 제갈량이 떠나가 버리는 것이지요. 유비가 제갈량의 가치를 인식했을 때에는 할 수 없이 직접 길을 나서 삼고초려함으로써 다시 제갈량을 모셔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그러한 우여곡절이 있어야만 직접 길을 나설 필요성도 생기고 또 한 번의 방문이 아닌 3차례 찾아가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는 일찍이 없었던 견해입니다만 이와 같은 추측이 그리 무모해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유비는 왜 제갈량을 늦게 찾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한 6년 201년부터 건한 12년 207년까지 유비는 형주에 6, 7년간이나 머물렀는데 왜 줄곧 그와 제갈량 사이에 대면이 없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들이 서로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그래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면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유비는 천하의 효웅이라는 명성이 있었으니 제갈량은 당연히 그를 알았을 것입니다. 제갈량은 왜 좀 더 일찍 유비를 찾아가지 않고 다급한 상황에 닥쳐서야 세상에 나왔을까요?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갈량은 설사 감정을 억제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유비 역시 6년이 지난 후에야 제갈량 같은 고급 인재를 발견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유비가 일찍부터 제갈량을 알아서 전에도 2차례 제갈량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하고 건한 12년에 3번째 찾아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1년 사이에 3차례 갔다면 그것은 그럴 법도 합니다. 그러나 6년 동안 3차례 갔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진취적인 유비가 긴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고 몇 년씩 시간을 끌면서 쓸데없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제갈량이 은밀히 숨어버려서 찾기 어려웠다고 말하는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유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곁에 있는 많은 부하들이 단단히 마음먹고 한 사람을 찾고자 한다면 찾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게다가 제갈량은 이름을 숨기고 원수를 피해 숨어있는 신비한 인물이 아니라 형주의 관리, 사회, 형주의 선비 집단 및 상류 사회와 왕래가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찾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삼국시대 연구자 인인궁 교수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고초려 이전에 유비는 제갈량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었지만 사람들의 평가가 일치하지 않았다. 비록 사마휘와 방덕공 같은 사람들이 그를 와룡이라고 일컫고 제갈량 본인도 매번 자신을 관중과 아기에 비유하였지만
그것은 그의 주변에 있는 집단의 사람들만이 그렇다고 생각한 것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유비는 아직 확신이 없었다. 서서가 제갈량을 추천하였을 때야 유비는 그대와 함께 오시오라고 말했으니 그가 아직 제갈량을 신처럼 떠받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리 기이한 일이 아니다. 제갈량의 이모부인 유표조차도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는데 유비야 어떠했겠는가? 제갈량의 마음속에도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유비 관우장비의 관계가 너무 친밀했다는 사실입니다. 삼국지 관우전에 따르면 그들 세 사람은 잠잘 때도 같은 침상을 쓰고 형제처럼 우애가 깊었다고 하여 관계가 더 이상 굳셀 수 없을 정도로 단단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끼어들 틈새가 없었습니다. 즉, 이 유비의 집단은 소규모 집단으로서 배타성이 매우 강하여 뒤늦게 합류한 그 누구도 상충부를 차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의 이상은 수석 집행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천리마인 그가 낙이나 노새처럼 맷돌이나 끌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충분한 파기 없이는 결코 세상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비와 제갈량은 모두 서로를 관찰하고 이해하고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인원궁 교수의 이 해석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문제를 더 주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나이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비는 제갈량보다 20세가 많았으며 제갈량이 세상에 나올 때의 나이는 겨우 26세였습니다. 46세의 사람이 26세의 사람을 충심으로 따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그가 40대 초반일 때에 어떻게 20대 초반의 사람을 찾아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두 사람은 이 6년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6년이 지나 유비가 고난을 겪어 낙심할 지경이 아니었고 또 조조가 한창 남하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시 몇 년을 더 기다려서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종합하자면 제갈량은 이미 26세가 되었고 유비 역시 46세였으므로 양측 모두 시간이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한 상황에서 모종의 기회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틀림없이 사마휘와 서서의 추천도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유비가 일찍이 사마휘에게 정세에 대해 가르침을 청하자 사마휘는 대업을 이루려면 책상 물림을 등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책상 물림이 현 정세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겠습니까? 당면한 정세를 아는 사람은 준걸들이며 여기서 말하는 준걸은 와룡과 봉추입니다. 유비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묻자 사마휘는 그들이 제갈량과 방통이라고 말합니다. 서서의 추천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서서는 유비에게 제갈 공명은 그야말로 누워있는 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군은 어째서 그를 한번 보려고 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서서는 유비가 매우 신임하던 사람이니 그의 말은 당연히 믿을만 했습니다. 유비는 그렇다면 그대가 그와 함께 와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서서는 이 사람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 장군이 직접 몸을 낮추어서 방문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마휘와 서서의 추천을 단순한 개인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주는 인재가 넘치던 곳이었습니다. 형주에는 본토의 인재 외에도 중원에서 피난해온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대사에 관심이 많았고 형주의 안위에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표가 의탁할 만한 인물이 아님을 알았을 때 상황은 천하의 효웅이라 불리던 유비에게 희망을 걸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유비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했던 일부 인사들 예를 들면 서서 같은 인물은 유비가 인재를 찾는 것을 도왔습니다. 따라서 이 추천은 마땅히 형주 선비 집단의 집단적인 추천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유비는 운이 트이자 생각도 영민해졌습니다. 그가 어떤 원인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든 상관없습니다. 애타게 인재를 찾은 것이어도 좋고 서서를 신뢰한 것이어도 좋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행동한 것이 어도 좋습니다. 종합하자면 어쨌든 유비는 정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황족이자 연장자라는 허세를 벗어던지고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리고 어떠한 직무나 관직도 없는 이 청년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유비의 방문 전에
제갈량이 유비를 찾았었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저의 가설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삼고초려는 인정할 수 있지만 방문하여 자천했다는 설은 의문으로 남겨둔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유비 2, 3고초려가 정말로 세 차례인지 아니면 딱 한 번인지의 여부입니다. 어떤 학자는 세 차례를 찾아가서 세 차례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은 성립이 가능합니다. 제갈량의 출사표와 진수의 상제갈량지표에서는 각각 초가집으로 신을 3번이나 찾아오셨다. 이에 초가집으로 제갈량을 3번 찾아갔다라고 했으니 모두 이런 의미입니다. 제갈량전에서 모두 3차례 가서 이에 만났다고 한 것도 3차례 가고 나서야 비로소 만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내자는 이에 초가집으로 제갈량을 3번 찾아갔다의 이해와 마찬가지로 이에 그래서의 뜻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야 합니다. 모두 3차례 갔고 그래서 3차례 모두 만나게 되었다. 만약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당대 사람들의 이해가 참고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시인 두보는 그의 시 촉상에서 3고빈번천하게라고 말했는데 문학연구가 저우루찬 교수는 빈번을 여러 번 누차라는 부사의 의미로 해석했으며 성가시게 굴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아님을 특기했습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삼고고는 초빙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문을 청하다, 물어보다 등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3번 자문을 청했다는 것도 실제 숫자를 가리켜서 딱 3번 같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차례, 즉 제3 빈번히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비가 여러 차례 융중을 방문하여 제갈량에게 당시의 세상 상황에 대한 가르침을 청하였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의견이 일치하고 의기투합하게 되어 마침내 제갈량은 세상으로 나와 유비를 보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겨우 한 번 이야기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삼국연의에서 말하는 유현덕의 삼고초려는 그야말로 소설입니다. 이른바 모두 3차례 가서 이에 만났다는 표현을 3차례 찾아가서 비로소 만난 것이라고 보더라도 나관중이 엮어낸 이야기는 소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근사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유비가 처음 찾아갔을 때 나관중은 그로 하여금 먼저 노래를 듣게 하고 다음에 산을 보게 하며 그 다음에는 만나지 못하고 퇴짜를 맞게 하고 다시 경치를 바라보게 하고 결국엔 최주평을 만나게 했습니다. 산은 이상할 정도로 청정하고 경치는 끝없이 바라보게 하였으며 사람은 용모가 당당했습니다. 다른 상황들도 심상치는 않았습니다. 동자는 물정을 몰랐고 농민은 노래를 부를 줄 알았으며 친구는 경륜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유비는 아연실색했고 시야가 크게 넓어져 찬탄을 그치지 않았고 융중이라는 곳이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한 곳이며 저 와룡강에 숨어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에는 더 이상 경치를 볼 필요가 없었으므로 사람만 보았습니다. 먼저 그의 친구를 보았고 그 다음엔 그의 동생을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그의 장인을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유비의 시야를 넓게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유비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갈량의 친구, 동생, 장인도 이처럼 비범하고 속되지 않은데 제갈량 본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따라서 세 번째 갈 때에 유비는 길이를 택하여 목욕제기를 하고 옷까지 갈아입습니다. 또 초류에서 반리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자 말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초당 밖에 도착해서는 계단 아래에서 공손하게 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제갈량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그가 깨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는 어진 이를 예의와 겸손으로 초빙하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자의 집을 방문하여 구원을 할 정도로 치정에 빠진 사람의 모습 같습니다. 유비는 처음 융중에 와서 막 노래를 듣고 산을 바라봤을 때 이미 존경의 마음으로 옷깃을 여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사람 문을 두드리며 동자와 대화할 때는 원나라 때의 희곡 서상기에서 장생이 홍랑을 봤을 때의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장생이 홍랑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생의 성은 장이고 이름은 공이며 자는 군서, 본관은 설악입니다.
나이는 23세이고 정월 17일 자시에 태어났으며 아직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 홍랑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라는 타박을 받습니다. 유비는 어떻게 말합니까? 한 좌장군 의성정후 영예주목 황숙 유비가 특별히 와서 선생을 배알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 역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이름들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두 장면이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까요? 서로 비슷한 것은 당연합니다. 희곡 속의 최행인이 규방에서 약혼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소설 속의 제갈량은 융중에서 몸값이 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계가 높았으며 결코 함부로 몸을 남에게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마음껏 거드름을 피웠고 골똘히 생각했으며 상대방의 구미를 끌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상혼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소설 속의 제갈량은 용중에서 몸값이 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계가 높았으며 결코 함부로 몸을 남에게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마음껏 거드름을 피웠고 골똘히 생각했으며 상대방의 구미를 끌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상대방이 성의를 보여 자신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가늠했습니다. 다른 하나의 정황은 조금 다릅니다. 장생은 최행행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렇다면 유현덕은 제갈량에게 어땠을까요? 나관중의 말에 따르면 그들 역시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을 한탄했습니다. 유비는 왜 그렇게 제갈량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유비가 꾸물거리면서 성공할 수 없었던 원인이 후방에서 전략을 짜고 전체 판세를 조감할 수 있는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당대의 강태공과 장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수경 선생 사마귀가 이미 유비에게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스로 서서라는 인물을 얻었지만 그는 떠나버렸습니다. 사실 서서가 유비를 떠난 것은 제갈량이 이미 세상에 나온 이후입니다. 이 점은 삼국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갈량이 세상으로 나온 이후 조조가 남정을 단행하자 유종은 조조에게 투항합니다. 유비가 무리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가자 제갈량과 서서가 함께 수행을 하였는데 조공이 공격하여 서서의 모친을 생포했습니다. 삼국연의에서는 이를 원직이 떠나며 제갈량을 추천했다고 고쳐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고치다 보니 문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서서가 제갈량이 뛰어난 정치 천재임을 알고 있었다면 왜 일찌감치 그를 추천하지 않고 자기가 떠날 때에야 비로소 말해야 했을까요? 제갈량이 자신의 지위와 위세를 빼앗을까? 두려워했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나관중도 분명 이 점을 생각해서 서서가 제갈량을 추천한 후에 특별히 제갈량에게 가서 설득 작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갈량에게 호된 질책을 받았다는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서서가 제갈량을 일찌감치 추천하지 않은 이유는 제갈량이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제갈량의 도덕과 품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매번 자신을 관중과 악에 비교하던 사람이 서서의 추천을 두고 굳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말하고 벌컥 화를 내며 안세까지 바꾸었다면 너무 속이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관중은 제갈량의 값을 올리려고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의 얼굴에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루신 선생의 제갈량의 모습은 재주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요사스러운 편에 가깝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재주를 부리려다가 이를 망쳐 역효과를 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저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나관중의 말이야 천이무봉이라고 할 만큼 흠잡을 데 없이 좋지만 실제로는 곳곳에서 빈틈이 보입니다. 우리는 유비가 융중에서 겪은 여러 가지 우연적이고 기묘한 만남들이 사실은 모두 제갈량이 고심해서 만들어낸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농민, 철이 없는 동자, 경륜이 가득한 친구, 도덕군자처럼 보이는 장인은 모두 제갈량을 위한 야바이꾼들입니다. 그 목적은 구매자 시장을 판매자 시장으로 변화시켜 유비가 높은 가격으로 자신을 구매하도록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삼국연의에 보이는 삼고초래는 그야말로 삼국판 경영학 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유비는 투자자 측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제갈량이라는 상품을 전부 구매하려고 하지만 상품이 어떠한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의심은 상인의 정상적인 심리이지만 유비는 특히 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삼국연의 속에서 유비라는 회사의 자본이 황숙이라는 간판으로 속여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황숙이라는 그의 신분은 위조품은 아니라 할지라도 금으로 따지자면 함량이 높지 않은 데다 약간 물먹인 소고기라는 느낌마저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숙이라는 내 신분은 물먹인 소고기처럼 부실한 것인데 관중인의 악인의 하는 제갈량의 말은 정말 사실일까? 나 유비가 천하를 속일 수 있었는데 제갈량이라고 나를 속이지 못할까? 이 점은 허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서서의 추천을 들은 후에도 조상인 유방처럼 그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유방은 소하의 추천을 들은 후 곧바로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했지만 유비는 오히려 먼저 살펴본 다음에 다시 생각하기로 합니다. 당연히 그의 수중에 있던 관직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고 초려는 표면적으로는 어진 일을 예의와 겸손으로 대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현지 조사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비의 조심스런 행보를 제갈량처럼 총명한 사람이 어찌 간파하지 못했겠습니까? 그 때문에 그를 사로잡기 위해 일부러 좁은 길을 뚫고 와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관중판 삼고초려에 대한 저의 이해입니다. 이는 물론 소인배의 마음으로 군자의 뱃속을 살펴본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 의견일 뿐입니다. 시대적 의견이라고 할 수도 없고 역사적 의견은 더더욱 아니며 나관중의 의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관중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재미있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삼국연의를 본 사람은 그 내용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두 이 이야기가 매우 멋들어지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른 한 가지의 원인은 그것이 나관중 자신의 인생 이상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관중은 원나라 말 명나라 초의 사람으로서 일찍이 의병장이었던 장사성의 막류를 지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명대 왕기는 폐사회편에서 나관중이 왕업을 도모하려는 뜻을 품었지만 원대한 포부를 실행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삼국연의를 썼을 때 옛사람들이 마시던 한 잔 술을 빌려 자기 마음속의 분노를 사귀고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과거 인물에 투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를 비롯한 고대의 지식인들은 거의가 제갈량 콤플렉스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제갈량의 재능과 지혜에 감복했고 그의 인품을 경모했으며 그가 몸소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하다가 죽은 것에 감동하였고 그가 군사를 일으켜 나아갔다가 이기지 못하고 먼저 죽게 된 것에 탄식했습니다. 그들과 제갈량 사이에는 거의 모든 면에서 공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역사에 제갈량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소질을 갖춘 사람이 적지 않았고 지식인들의 정신적 우상이 된 사람도 몇몇 있었는데 왜 제갈량이 가장 숭배를 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삼고초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고대의 지식인들에게는 일종의 모순된 심리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출장 입상하여 공을 세우기를 희망했고 적어도 말단 관직이라도 얻어서 조상을 빛내야만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매우 고고하고 소심하여 거절당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냉대를 참지 못했습니다. 남한은 본래 자신을 중히 여기고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법이지만 또한 천자가 특별히 면목을 세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기는 그런 기회, 그런 직무, 그런 관직을 자기가 직접 가서 요구하고 응시할 필요 없이 임금이 알아서 공경한 태도로 팔인교를 보내 자기들이 세상으로 나오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갈량은 바로 그런 대우를 누렸습니다. 유비는 그에게 세상에 나오라고 요청했고 더군다나 세 차례나 요청하여 그야말로 그의 체면을 세워주었습니다. 이것은 남들의 부러움과 동경을 받는 일이었으므로 반드시 대서특필해야 했습니다. 지식인들은 어떠한 권력도 없었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있는 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왜 문장으로 지어되지 않았겠습니까? 나관중판 삼고초려는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한 것은 이 제갈량은 나관중의 제갈량이지 진정한 제갈량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유비와 제갈량이 군신 관계로 만난 것이
유비의 삼고초려 때문인지, 아니면 제갈량이 직접 찾아와서 스스로를 추천한 때문인지, 또 유비가 3번을 갔는지 3번을 만났는지 3차례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모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슨 말을 나누었느냐입니다. 물론 그들이 정말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다면 우리가 지금 완전하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론적인 의견인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융중대입니다. 제갈량이 천재 정치가라는 사실은 여기에 아낌없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는 긴장감이 넘칠 뿐 아니라 그 극적인 면에서도 결코 나관중의 유현덕 삼고초려에 밀리지 않습니다. 과연 융중대에서 제갈량과 유비는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융중대는 두 사람 사이의 비밀 회담으로서 유비와 제갈량의 일문일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담에 관한 정황은 삼국지 제갈량전에서 주변 사람을 물리치고 말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밀담의 내용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도 하나의 수수께끼지만 우선 논외로 하겠습니다. 유비가 먼저 질문합니다. 한 황실이 붕괴하여 간신들이 정권을 잡자 주상께서 몽진을 떠났습니까? 저는 제 덕행과 능력을 살피지도 못한 채 천하의 대이체를 펼치고자 했으나 지혜와 권술이 편협하고 얕아서 결국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지는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으니 선생이 생각하기에 장차 어떤 계책을 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대화의 글자 수는 많지 않지만 말하는 내용과 조리는 상당히 풍부하고 정연합니다. 첫머리의 한 부분만 봐도 굉장합니다. 첫머리의 한 황실이 붕괴하여 간신들이 정권을 잡자 주상께서 몽진을 떠났습니다라는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틀에 박힌 상투어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비는 반드시 이 말을 해야 하며 의의도 갖고 있습니다. 유비는 이른바 제실의 후손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마음으로 천하를 근심하고 있다는 태도와 황실이 마음에 걸린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정통성의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만 자기가 큰 사업을 맡았을 때 떳떳하고 도리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자기가 곤란을 당하여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에도 충분히 동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유비는 제갈량에게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융중으로 와서 찾았던 것은 구체적인 문제를 처리할 기술적인 인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정치적인 노선과 총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그는 당연히 천하의 대세부터 말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란 바로 상황을 설명하고 결심을 보여주며 성의를 나타내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유비는 사실대로 말합니다. 나는 현재 상황이 좋지 못하며 결국 넘어지게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또한 그 해결 방법도 없지만 지혜와 권술이 편협하고 얕아서 나의 마음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 의지는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생이 생각하기에 장차 어떤 계책을 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해 제갈량은 분명하게 답합니다. 그는 유비의 심정을 이해하였고 그의 성의를 알았습니다. 또 장차 어떤 계책을 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는 말이 황제가 뭉진하였으니 앞으로 어떤 계책을 내야 하는가? 를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유비 자신이 아직까지 아무런 방법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떤 계책을 내야 하는가? 라고 물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에 제갈량은 유비를 위하여 형세를 분석합니다. 어떤 형세일까요? 그는 바로 동탁 이래 호걸들이 우르르 일어나 주나 군에 할 거 하고 있는 사람이 이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황실이 붕괴하여 간신들이 정권을 잡자 주상께서 몽진을 떠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근거지를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라는 이미 황제의 생사를 따지지 않고 앞을 다투어 근거지를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해 황실과 도적은 양립할 수 없다는 식의 쓸데없는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당장 급한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해 땅을 한 부분이라도 차지하는 것입니다. 땅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당신이 천하의 대의를 펼치려고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또한 황실을 부흥시키려는 것 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근거지가 없으면
모두 쓸데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수중에 아무것도 없고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유비가 기반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갈량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조는 원소에 비해 명망이 약야하고 병사의 수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결국 원소를 이길 수 있었으니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킨 것은 천시뿐 아니라 사람의 계책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의미 또한 분명합니다. 바로 강점과 약점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자도 약자가 될 수 있고 약자도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조조와 원소를 비교해보면 현재의 장군처럼 조조 역시 명망이 없었고 병사의 수도 적었습니다. 조조가 원소를 이길 수 있었다면 장군이라고 어찌 조조를 이길 수 없겠습니까? 관건은 첫째는 시기를 장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계획을 잘 꾸미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제갈량은 유비를 도와 계책을 세웁니다. 조조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하니 그와 싸울 수는 없습니다. 송권은 강동을 차지한 지 이미 3대가 지났고 땅의 지세가 험하고 백성이 복종하고 있으며 재능 있는 신하들이 그에게 등용되었으므로 이쪽 또한 연합을 해야지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손을 댈 수 있는 두 지역은 형주와 익주입니다. 형주는 남양 남군 강하 영릉 계양 장사 무릉을 포함합니다. 형주의 북쪽은 한수와 면수, 남쪽은 광둥과 광시, 동쪽은 장수와 저장, 서쪽은 충칭과 쓰천으로 통하니 이는 그야말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을 차지한다면 전반적인 대세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지역을 차지할 수는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인이 지역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하늘이 장군에게 내려준 것이니 장군에게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알면서 물어본 것이기도 하고 사실을 고지곳대로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의 유비는 지붕 위에 기와 한 장 없고 아래에는 송곳을 세울 정도의 조그마한 땅도 없어 되는 대로 한 떼기의 땅을 주어도 좋은 상황인데 형주를 준다니 마다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갈량은 이렇게 물어야만 합니다. 형주는 유표의 근거지이고 유표와 유비는 모두 유씨 종친인데 어떻게 한 집 사람들끼리 서로의 것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는 하늘이 장군을 돕는 것이고 그 주인이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또 장군에게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유비가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답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실이므로 명확하게 대답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익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익주는 한중, 광안, 파군, 촉군 등을 포함합니다. 이 지역은 밖으로는 천엄의 요새지이고 안으로는 편안한 땅입니다. 한중 평원과 성도, 평원은 비옥한 들이 천리에 달하는 물자가 풍부한 땅이며 고조 유방이 이곳 구체적으로는 한중에서 제왕의 업적을 이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유장이든 한중의 장로든 모두 백성은 넉넉하고 국가는 풍부하지만 백성을 구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지략이 있는 인사들은 현명한 군주를 얻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방 역시 하늘이 장군에게 내려준 곳이므로 아마도 차지해버리면 그뿐일 것입니다. 형주와 익주를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갈량은 유비의 신분왕실의 후손과 명망사에 드러난 신의에다가 영웅들을 널리 모으고 애타게 어진 이를 갈구하는 호소력을 더하였으니 일단 형주와 익주를 차지하면 하나의 근거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근거지를 가지고 서쪽으로는 여러 융적들과 화친하고 남쪽으로 이월향을 어루만지며 밖으로는 송권과 화친을 맺고 안으로 내정을 수습하는 정책을 실천하기만 하면 사업은 발전할 것이고 역량도 증가할 것입니다. 앞으로 형세의 변화가 발생하면 대장 한 사람을 파견하 여형주에서 출발하여 완성을 거쳐 낙양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장군은 직접 익주에서 북상하여 진천축을 거쳐 장안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때 백성과 군중들은 술과 밥을 들고 와서 길 양쪽에 도열하여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 제갈량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이와 같이 한다면 태업을 이룰 수 있고 한의 황실도 흥성할 것입니다.
이렇듯 제갈량에 융중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 고대 삼국지 시대. 이 말을 하자 유비는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막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이른바 폐업이나 재업이란 원래 이렇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종적인 목표의 실현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바로 천하의 변고가 있을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천하의 변화가 없으면 어떨까요? 제갈량은 말하지 않았고 유비도 묻지 않았는데 이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은 와룡이고 유비는 잠룡이라 모두 총명한 사람이었으니 그렇게 꼬치꼬치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천하의 변고가 없으면 그냥 형주와 익주에 머무르면 됩니다. 이렇게 큰 기반을 갖고 있으면 하루 7끼든 8끼든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갈량의 계획에 따르면 유비는 나아가서는 중원을 통일할 수 있고 물러나서는 천하를 삼분할 수 있으니 재업은 이루지 못해도 폐업은 이룰 수 있고 폐업은 이루지 못해도 사업은 이룩할 수 있습니다. 유비가 나에게 공명이 있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도 같다고 말한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유비라는 잉어가 용문으로 뛰어오르려면 제갈량이 그에게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제갈량은 유비가 물을 구하는 것을 도울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실무에 힘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비에게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모습을 표현하거나 도덕적인 탁상 공론을 부르짖지 않았으며 확실하게 그를 위하여 완전히 실행 가능한 방안만을 제안했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형세의 발전 과정 또한 완전히 제갈량이 예측한 범위 안에 있었음은 사실이 증명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제갈량이 융중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3분의 정책을 알고 있었다고 평하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융중을 나오기 전에 이미 3분의 정책을 확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한 황실의 부흥이라는 목표는 실현하지 못했지만 만약 실현되었다면 유비는 낙양 또는 장안으로 가서 황제가 되었을 것이고 중국 역사에는 후한이 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비는 삼고초려하여 제갈량을 세상에 나오도록 청한 이후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천하를 삼분하는 상황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총설계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이 막 융중에서 나왔을 당시 그는 유비의 개인 고문에 불과했으며 구체적인 직무가 없었고 다만 유비와의 감정이 좋아지고 날로 친밀해지기만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첫째, 유비 자신이 이때까지 부하 하나 없는 말뿐인 장군이었는데 설령 제갈량에게 상교단 부급의 직함을 하나 봉해준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둘째, 이때 제갈량은 단지 탁상 공론만을 했을 뿐 결코 정치적 사무를 처리하는 실제적인 능력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유비가 어떻게 그에게 직무를 맡겼겠습니까? 셋째, 제갈량의 3분 천하는 그때까지 종이 위의 청사진에 불과했으며 그 청사진을 실현할 방안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표를 대신한다는 것도 어떻게 유표의 자리를 차지하고 어떻게 대신할 것인지 전혀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갈량도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해 기회를 엿보아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유표는 유비와 같은 종씨이고 유비는 유표의 식객 아닙니까? 유비가 설사 유표의 자리를 강제로 차지하고자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빼앗을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유비 역시 이러한 능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갈량 쪽에도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유표는 제갈량의 처에게는 이모부가 되어 제갈량은 유표 부인에게 조카 사위가 됩니다. 그가 아무리 유비를 위해 계책을 낸다 해도 유비에게 유표를 죽이라고 교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비는 형주를 슬그머니 가로챌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놓고 힘으로 탈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갈량도 유비에게 혼란한 기회를 틈타 차지하라고 했지 이러한 혼란을 직접 조장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갈량이 융중에서 한 말을 봐도 이 점은 분명합니다. 이곳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며 그 주인이 지켜낼 수 없으니 이는 그야말로 하늘이 장군에게 내려준 것인데 장군께서는 뜻이 있습니까? 이 말이 내가 당신에게 다른 사람의 기반을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곳을 지켜낼 수 없고 또한 하늘이 당신에게 그곳을 주고자 하는데 싫다고 해봐야 손해이니
우선 당신에게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라는 의미임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곳은 아니며 반드시 그 주인이 지킬 수 없어 그가 집 앞에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져다 주지 않는 경우는요? 제갈량은 말하지 않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초조한 일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나관중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휘로 하여금 유비에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제가 점을 쳐보았고 민간에서 돌고 있는 노래도 암시하듯 이 유표는 세상에 있을 날이 오래지 않으니 천명은 결국 장군에게 올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거짓말이지만 유표가 결국 형주를 잃게 된 것도 어쨌든 사실입니다. 이 점은 제갈량은 지켜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갈량 일대기에서 삼고초려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